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성북구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약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한 25년 전에 개국을 해서 한 5년 정도 사실 이제 환자들 상담을 하고 또 이렇게 한약, 양약, 건강식품 그때 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열정적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현대의학이 이런 만성 질병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 인간의 수명을 현대의학이 얼마나 많이 늘렸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저도 이제 사실 현대의학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40살에서 80살까지 늘어나는 건 현대의학의 그 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막상 제가 이제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북에서 보면 남한이 이렇게 안 좋아 보이고 남쪽에서 보면 북쪽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느 한쪽에서만 바라보는 거 굉장히 우리가 바이어스가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려고 이렇게 그동안 한 20년 넘게 이렇게 봐왔는데 실제 현대의학이 수명을 늘린 어떤 객관적인 어떤 기간은 한 3.74년 정도 라고 이렇게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0에서 80까지 늘어나는데 한 3.74년 정도 현대학이 공헌을 했다는 것은 나머지는 뭐냐? 사실 나머지는 이제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죠. 100년 전에 비해서 식수가 그때는 이제 하수도와 상수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질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고 또 면역력이 약한 유아들이 많이 죽었죠. 이제 그런 방면에 이게 이제 사실 현대의학이 엄청난 13,200가지의 그 질병들을 분류하고 거기에 맞는 수만 가지의 대중요법제들이 개발이 되면서 많이 연장을 시켜놓은 것 같지만 결국 실패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수명이 좀 늘어나는 이유는 응급의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이고 수술할 수 있는 마취제 개발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출혈, 골절, 폐쇄 질환, 이런 폐색 이런 질환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난 거고 실제 이제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만성 질환을 알고 있는 암이라든지 또는 이제 고혈압, 당뇨 이런 질환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나라는 아직 이런 통합의학이라든지 이런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야가 한의사들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이 약사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축소되고 또 이제 의학분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축이 되어 있는데 실제 독일, 유럽만 가봐도 상당히 이 약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이런 만성질환에 대한 파이토케미칼의 어떤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좀 아이러니컬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인삼의 종주국인데 인삼 시장은 스위스가 잡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인삼 한 뿌리 안 나는 나라에서 스위스에서 스위스에 혹시 파마톤이라는 제약회사 들어보셨나요? 그 파마톤이라는 제약회사가 이제 인삼에서 G115라는 그런 이제 표준화를 시켜서 이제 요요 성분을 분리했는데 그 원료는 한국에서 갖다 쓰다가 이제 한국이 비싸니까 중국에서 미국에 다 갖다 쓰고 세계 인삼 시장을 거의 다 장악을 했어요. 좀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식물에서 그런 G115와 같은 표준 물질들을 계속해서 이제 개발하고 그런 물질들이 실제 어떤 만성질환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효능을 규명하고 이제 그걸 한 20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저는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또 여기에 위치는 또 학술위원장 자격으로 왔는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약사님들이 개국 약사님들이 한 2만 1,000개 약국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 약사님들이 학회에 많이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공부하시는 약사님들이. 근데 사실 이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약사님들이 속하신 그런 학회가 사실 정식 학회가 이렇게 거의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식 학회라고 하는 것은 KCI, 이제 한국의 그 논문 학술 이제 그 위원회가 있는데요. 연구 논문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정식으로 등재가 된 학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식 연구재단, 여기에 이제 정식 학회가 되려면 1년의 논문을 20여 편씩 써내야 됩니다. 굉장히 논문도 많이 써내야 되고, 또 논문을 또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고, 이 셀메드 학회는 지금 한 10년 된 학회고요. 그리고 이런 만성질환의 어떤 치료와 또 예방을 위해서 1년에 논문을 한 50편 정도, 20편 정도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50편까지 지금 저희가 증례를 더 하려고 그러는데요. 국제 정식 학회입니다. 이번에 이제 KCI의 등재 후보 학회로 정식으로 선정이 됐고요. 이제 내년에 이제 정식 등재 학회가 되고 SCI 후보 학회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OCNT를 활용한 만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 방법입니다. OCNT라는 뜻은 Also Cellular Nutrition Therapy인데요. 여기 이제 OSO라는 뜻은 이제 바로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포의 영양 상태를 바로잡는다. 그래서 실제 세포 영양 상태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 우리 약사님들 이제 생화학 공부하시고 생물학 공부하시고 그렇겠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진리에 가깝다는 걸 이제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좀 느끼는데요. 이 세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유전자죠. 유전자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까지 유전자가 제일 중요한 줄 알고 있었는데 유전자보다 더 1차적으로 중요한 기관이 발견이 됐죠. 이게 뭐냐면 세포막이에요. 그러니까 세포막이 산화되거나 세포막이 변성이 되면 우리 세포가 병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유전자가 이제 망가진 것은 이제 암에 걸렸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세포막이 문제가 있으면 이제 염증 상태에 돌입을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순하게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 세포막이 암과도 관련이 있는 걸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세포막, 하나는 유전자인데 우리가 유전자가 핵에만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유전자는 핵 이외에 미토콘드리아에도 유전자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보다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손상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히스톤이라는 보호 단백질이었기 때문에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복구를 할 때는 미토콘드리아가 먼저 복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핵이 순서대로 이렇게 복구가 되겠습니다. 유전자와 세포막을 바꾸려면, 즉 이제 이게 체질인데요. 우리가 보통 한방적인 치료에서 이제 체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제 양방에서는 체질이라는 말을 거의 안 쓰죠. 그냥 증상이죠, 증상. 균을 죽이거나 아니면 증상을 억제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는데, 체질이라는 말은 이제 사실 우리가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유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와 세포막인데, 세포막 체질과 유전자 체질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곰이 사람이 되는데 한 100일 걸렸죠. 물론 설하지만. 근데 이제 100일 동안 무엇을 먹었죠? 그 쑥하고 마늘을 어마어마하게 먹었죠. 근데 또 통제된 공간이 필요하죠. 환경이. 그게 뭐냐면 햇빛을 보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통제된 환경에서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식물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양을,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야 되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 몸의 체질을 바꾸려면 충분한 양의 파이토케미칼을 충분한 기간 동안 어떤 통제된 환경에서 먹어줘야 돼요. 통제된 환경이라는 건 뭐냐? 이제 어떤 케이지, 쥐 같은 경우는 케이지 환경이, 그러니까 잠잘 때 자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쉴 때 쉬어야 되는데, 사람은 그런 통제된 환경을 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잠도 뭐 제멋대로 자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치료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를 바꾸려면 그런 통제된 케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약사님들이 약사님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관리하실 때 물론 좋은 제품도 중요하지만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요법 이런 부분들을 마음요법 이런 것들을 되게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유전자와 세포막을 바꾸려면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그냥 우리가 먹는 쌀밥, 현미밥, 시금치, 마늘 이런 거 먹어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죠. 마늘을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고 시금치를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유전자를 바꾸는 물질들을 쭉 보니까 한 4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백질은 유전자를 못 바꿉니다. 당도 못 바꿔요. 바꿀 수 없고 바꿀 수 있는 게 플라보노이드,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 그 다음에 이제 또 바꿀 수 있는 게 이제 필수 지방산이 바꿀 수가 있어요.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오메가 3, 6, 9이라고 하는 필수 지방산이 그걸 바꿀 수가 있고요. 또 유전자에 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요소들이 발견이 된 게 뭐냐면은 이제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중에서도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이런 매크로 미네랄이 아니고 아주 소량 먹었을 때 효과를 보는 트레이스 미네랄, 아연이라든지 셀레늄, 망간, 몰리브덴, 뭐 이런 크롬, 뭐 이런 것들이 유전자를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실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플라보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인데 플라보노이드는 수용성이고 카로티노이드는 지용성인데 카로티노이드가 뭐예요? 베타카로틴을 생각하시는데 베타카로틴을 해서 쭉 출발을 해서 나중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라이코펜, 뭐 아스타잔틴, 루테인 뭐 이런 것들이 다 카로티노이드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따로따로 먹을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플라보노이드는 잘 아시는 은행잎, 그 다음에 밀크시슬, 안토시아닌, 뭐 실제 그 플라보노이드 계통들이 대부분 다 맞습니다. 근데 플라보노이드는 이제 물에 잘 녹고 수용성이라고 하고, 이 카로티노이드는 물에 안 녹습니다. 그래서 지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히 먹어줘야 돼요. 2개를 같이 먹어줘야 되고, 그걸 반반씩 먹었을 때 효과가 또 극대화된다. 그래서 실제 뇌종양에요. 저희들이 실제 뇌종양에 플라보노이드하고 카로티노이드를 완투펀치라고 하거든요. 이 완투펀치를 딱 넣으면 뇌종양 크기가 확 줄어들어요. 실제 무슨 이런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를 먹어서 어떻게 뇌종양 크기가 줄어드느냐. 기전이 밝혀졌어요. 이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플라보노이드는 네크로시스가 일어나죠. 네크로시스가 뭐냐면 암을 괴사시키는 거고, 카로티노이드는 암을 아포토시스라고 그래서 자살을 시키는 기전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플라보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는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음과 양의 역할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쓰는 게 클로로필이라는 엽록소를 많이 쓰는데, 우리들이 먹는 녹색 채소에 클로로필이 들어있는데, 클로로필 옆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저도 발견한 건데, 클로로필 옆에 항상 뭐가 있냐, 헥산이 있어요. 뉴클레오타이드 헥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헥산 옆에 왜 클로로필이 있느냐, 그걸 한번 제가 과학적이진 않지만 나름 이제 직관력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헥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 유전자를 만드는 것인데, 그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클로로필이 필요하다. 그럼 클로로필이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뭐냐? 산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산소가 부족할 때 그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산소 생성기가 바로 클로로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클로로필의 구조식은 우리가 헤모글로빈의 구조식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가운데 마그네슘에 철분으로 되어 있는데 클로로필은 마그네슘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사 철분 역할을, 유사 헤모글로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저랑 같이 항암제를 연구하시는 가톨릭 대학교에 나건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나노 융합 의학으로 암을 치료하는 그걸 하고 계시는데, 이 클로로필을 활성형 클로로필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먹으면 그 클로로필이 암의 조직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그 클로로필이 빛을 이렇게 흡수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활성형 클로로필을 먹고 햇빛을 보게 되면 암세포가 다 타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근데 이제 부작용이 있죠. 암세포만 타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도 화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암 환자들한테 클로로필을, 이제 그건 활성형 클로로필이고요. 요건 이제 활성이 좀 떨어지는 클로로필인데, 너무 활성이 되면 햇빛 쬐면 화상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암 환자들한테 이렇게 클로로필을 복용하고 햇빛을 쬐면 암세포들이 거의 대부분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고 응원도 해드립니다. 여튼 이제 이런 유효 성분들의 그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 이런 것들의 그 중요한 이런 생체 이용률이 중요한데, 실제 이제 그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이제 생동성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파마카이네틱스라는 걸 하는데, 생동성 실험을 들어가면 우리가 먹은 한약재 플라보노이드와 이제 우리가 뭐 밀크시스라든지 이런 은행잎들이 단 1시간 만에 거의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생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효과를 보는 시간은 1시간에서 길어야 1시간 반, 2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효능을 꾸준히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를 바꾸는데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생체 안정성 강화라는 이런 생체 내에 들어가서 이제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스테빌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기름이 산화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건 어린아이, 갓난아이 기르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기름을 산화되지 않게 짠다든지 관리한다든지 이건 되게 힘든 부분들이고, 저희들도 지난 거의 20년 가까이 경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기름이 산화 안 되게 저희들이 제조할 수 있을까?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은, 큰 기술은 2개예요. 카로틴 플라보노이드의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필수 지방산의 산화가 안 되게, 산화 거의 안 되게 이제 저희들이 기름을 만드는 기술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건 저는 한 60만 건의 임상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느냐, 도대체 어느 정도 먹어야 유전자가 바뀌느냐. 최소 4개월 정도는 먹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4개월은 굉장히 사이언티픽한 데이터예요. 왜냐면 우리 피가 보통 적혈구와 백혈구가 한 바퀴 원 사이클 되는데 90일에서 120일 되거든요. 근데 피라고 하는 게 특히 이런 조혈모세포는요, 줄기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조혈모세포는 줄기세포다. 조혈모세포가 줄기세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가 있다. 이핏이라고 하는 세포가 발견이 됐는데요. 그 이핏이라고 하는 세포는 조혈모세포에서 분화된 세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관을 만드는 걸로 봤는데, 혈관뿐만 아니라 뇌조직, 눈조직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 피가 살이 된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피가 살이 된다는 얘기는 그 피는 줄기세포고 살은 체세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구 관리가, 혈구가 우리 몸에서 90일에서 120일 만에 한 바퀴가 다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4개월 정도는 충분한 그 교정을 하게 되면 세포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플라보노이드를 얼마를 먹어야 유전자가 바뀌느냐, 카로티노이드를 얼마를 먹어야 바뀌느냐. 지금 현재 우리 약사님들이 약국에서 쓰시는 플라보노이드의 품질화를 떠나서 함량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그 함량 자체가 과연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함량이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건기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작은 용량으로 효과를 봤을 때 기준으로, 그것도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건기식 저희가 지금 개별 인증을 저희도 4개, 5개 하고 있는데요. 건기식을 약사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저희는 임상을 하고 있잖아요. 아픈 사람을 상대로 못 합니다. 건기식은 건강한 사람들을 상대로 임상을 해야 돼. 훨씬 더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아픈 사람들을 상대로는 못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굉장히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용량 자체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쓰는 용량 가지고는 유전자 턱도 없다. 한마디로 지금 실리마린이 130ml 정도면 얼마를 써야겠어요? 한 1300, 최소 1300에서 2000은 써야 이게 유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이게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생분해가 한두 시간 만에 돼버리기 때문에 그 얼마를 또 많이 써야겠어요. 2시간 간격으로 계속 먹어줘야 되겠죠.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회와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런 걸 표준화를 좀 시켜놨어요. 오메가3는 얼마를 먹어야 되냐? 8,000ml 정도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이제 물론 좀 증상이 좀 이게 악화된 경우에는 이거의 2배 이상 먹어야 될 경우도 있어요. 20g 정도 먹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암 환자 같은 경우에 저 오메가3 양을 실질적으로 8만까지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8만. 그러면은 암세포가 그냥 다 죽습니다. 자가포식이라고 오토파지가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하여튼 부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네, 나노복합체를 쓰는 이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런 몸에 들어가서 플라보노이드나 카로티노이드가 싹 생분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이제 20년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 결과가 나온 거죠. 여기 보시면 모든 식물 영양소는 높은 pH에서 불안정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식물은 다 산성이 안정해요. 그러니까 식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불안정해요. 우리 몸은 pH가 몇이죠? 7.45 정도 되죠. 근데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식물이 좋아하는 장기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위죠, 위.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게 만약에 위암 걸리신 분들 있잖아요. 위암이나 뭐 장상피 화생 걸린 분들은 되게 효과를 잘 볼 수 있어요. 이게 거기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몽땅 먹으면 위 세포 자체가 네크로시스, 아포토시스 확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여튼 식물 영양소는 혈액과 소장에서 분해돼서 불활성화되죠.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위에서는 사실은 식물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 세포에서는 거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위에서는 위 점막에 융기한 또는 함몰된 또는 이렇게 파고 들어간 이런 암이라든지 또는 뭐 종양, 뭐 이런 유기양 이런 정도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식물 영양소는 한두 시간 만에 매우 짧은 방광기가 있기 때문에 효과 유지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노 컴플렉스를 식물 영양소와 무엇을 붙였냐면 음전화성 다당체를 붙인 겁니다. 이게 플라보노이드는 이게 플러스 폴라예요. 이게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붙여주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돼서 굉장히 안정한 형태의 구를 형성하는데 그게 나노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수준으로 이온 결합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저희 특허이기 때문에 아무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모든 자연계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특허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저희 회사밖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나노복합체는 높은 pH에서 안정하고 혈액과 소장에서 매우 안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암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플라보노이드가 대장암에 너무 효과가 좋아요. 세포 실험을 해보면
대장암이 90%가 죽습니다. 90%가 죽어요. 놀라운 거죠. 피부암 같은 경우는 96%예요. 일반 항암제보다 훨씬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암은 만약에 바르는 게, 먹는 것보다 바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근데 대장암은 바를 수가 없죠. 대장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플라보노이드. 세포 실험은 대장암 세포에다 이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의 사멸 속도를 재는 건데요. 만약에 대장까지 가는데 대장은 pH가 높잖아요. 가는데 다 파괴되겠죠. 이게 가장 큰 핸디캡이죠. 어마어마하게 먹어주든지 아니면 항문으로 집어넣든지 해야 돼요. 항문으로 관장기로 해서 압력을 내서 확 집어넣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여하튼 이런 나노복합체가 개발이 되면서 이걸 먹었을 때 안정하게, 예? 예, 원래는 이제 유산균을 먹으면 위산에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캡슐을 쌓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반대죠. 위산에서는 안정한데 장에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장에 캡슐을 씌운 거죠. pH를 견디는 그런 캡슐을 씌워서 장에서 충분히 활동을 하고 혈액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개발된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나노복합체는 혈액과 소장에서 매우 안정하다. 그 다음에 방광기가 3배에서 6배까지 연장이 된다. 이게 충분히 연장이 되는 거죠. 아까 한두 시간에서 3시간에서 8시간 이상 연장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크기가 85나노 사이즈. 그래서 모든 세포에 다 흡수될 수 있습니다. 100나노 미만이면 다 흡수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이 기름은 어떻게 할 거니? 기름을 잘못 먹으면 이제 아주 독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기름에 대해서는 아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오늘 약사님들 뵈면 이건 전에 강의 때는 없었던 거거든요. 어떻게 이제 요약을 해서 짧은 시간 내에 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EPA와 DHA는 필수 지방산이 아니다. 그리고 필수 지방산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필수 지방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ALA라는 이 모체 필수 지방산, 모체 지방산을 복용함으로써 필요한 만큼 간에서 합성된다. 이게 필요한 만큼 합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EPA, DHA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 인체 생리에 위배되는 거라는 거고요. EPA, DHA는 혈액 부동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에스키모인들이 날씨가 춥잖아요. 혈액이 얼죠. 얼기 때문에 혈액이 얼지 않도록 살기 위해서 거기 그 물개를 잡아서 그걸 먹다 보니까 물개 속에 들어있는 EPA, DHA를 섭취를 하게 된 거예요. 실패를 했죠. 인간이 만약에 에스키모이 더 진화를 해서 몸에서 EPA, DHA를 스스로 만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었다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건 먹어야만이 이제 섭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먹다 보니까 혈액이 안 굳죠. 안 굳다 보니까 거기에는 동맥경화라든지 뇌경색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춥지 않잖아요. 춥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혈액 부동액을 먹어버리면 혈액이 너무 묽어지는 거예요. 묽어지니까 뭐가 많이 생기겠어요? 혈액이 적절하게 농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 묽으면 혈액의 혈관 방어력이 떨어져요. 혈관의 방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출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EPA, DHA를 먹게 되는 경우에 뇌출혈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인에게 가장 적합한 오메가3는 알파리놀렌산이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들깨, 그 다음에 호두, 아마시 이런 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들깨 같은 경우에는 토종 씨앗이잖아요. 아주 한국 사람들에게 잘 맞는 씨앗이니까 들깨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들깨를 쓰다 보니까 이제 산화가 잘 되는 거죠. 산화된 또 들깨라든지 산화된 기름들은 우리 몸에서 쓸모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런 암과 만성질환의 아주 주범이기 때문에 산화가 없고 변성이 없는 고순도의 활성형 필수지방산 개발이 아주 시급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게 노유파라는 이런 기름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소 투과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산화된 세포막과 변성된 세포막과 이제 우리 노유파와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산소가 투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세포막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이 산소 투과인데 아무리 산소를 많이 폐해서 이렇게 호흡을 해서 받아들여도 세포막이 산화되어 있으면 들어가지 못하죠. 세포막이 빈혈에 걸리는 거예요. 세포성 빈혈에 걸리게 되면 하이폭시아로 빠지게 되죠. 그게 이제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면서 우리가 세포들이 다 이제 자가면역이라든지 암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노유파만이 또 프로스타글란딘 E1, E2, E3를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면역,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필수 지방산이다.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냉압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에 냉압착. 이게 이제 뭐 냉압착한 들깨, 뭐 냉압착한 달맞이 이겠는데 사실 이 냉압착은 열을 가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씨앗을 볶았느냐 안 볶았느냐. 열을 안 가했어도 씨앗을 먼저 볶은 경우에는 산화가 다 됐겠죠. 그다음 두 번째, 냉압착을 할 때 내부 온도가 보통 8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이제 저희 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저희는 내부 온도가 20도를 유지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방식은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고요. 이게 이제 압력이라든지 또는 온도, 압력, 그 다음에 시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좀 고유한 방식이고요. 그래서 지금 냉압착 방식으로 제조한 필수 지방산이 수십 배 이상이다, 활성이.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OCNT 메커니즘을 보시게 되면 염증세포는 염증세포를 만든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once ulcer, always ulcer. 우리 대학교 약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번 교양은 영원한 교양이다. 맞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치료를 안 하면 그렇게 교양이 되는 거죠. 우리가 PPI라든지 H2 차단제라든지 이런 제산제를 가지고는 이런 정상적인 염증이 정상세포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OCNT, 즉 PPI H2 차단제, 그다음에 이 제산제를 쓰지 않고 이 OCNT를 썼을 때 염증 세포가 정상 세포로 교정이 된다. 얼마 만이냐? 한 4개월이면 된다는 거죠. 대신 그 대증요법제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대증요법제를 쓰게 되면 유전자 충돌이 일어나요. 그건 계속 염증 유전자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유전자를 우리가 후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후성 유전은 부모한테 받지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세포 교정요법으로 얼마든지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라는 이론이고요. 후성 유전, 이것은 유전자가 지금까지 이제 게놈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염기 서열 A, G, C, T 4개의 염기로만 이렇게 쭉 우리가 한 2만 개, 3만 개 유전자가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의 뭐 눈의 색깔, 머리의 색깔, 얼굴 형태, 코 높이, 목소리 크기, 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염기 서열이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지만 우리의 병적인 유전자, 기능 유전자들은 그런 염기 서열과 관계없이 그 염기의 여기 보면 게놈의 끝털이 그러니까 게놈의 어떤 서열과는 관계없이 그 모양에 관계가 있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같은 에피제니틱 푸드, 에피제니틱 뉴트리언트를 먹었을 경우에 DNA 메틸레이션,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마이크로 RNA이션 요것들이 노화와 암, 그 다음에 신경계 질환, 비만과 이런 대사성 질환들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1000명 정도를
여기 이 구강 상피를 이게 떼서 암 유전자를 조사를 해봤어요. 1000명을 무작위죠. 한번 검사하는데 한 20만 원 드는데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암이 유전자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암 환자는 한 명도 없는데 암 유전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폐암 유전자가 막 많고 어떤 사람은 이게 다 뭐냐면 이제 SNP라고 해서 이제 그런 그 단일 염기의 이상 뭐인 경우도 있지만 후성 유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런 분들이 나중에 암 환자가 되는 것은 뭐냐면 시그널이에요. 그 스위치가 켜지면 암이 되는 거죠. 그 스위치가 안 켜지고 계속 이제 장수를 하면 오래 사는 거고요. 그 스위치가 켜지는 게 뭐냐는 거죠. 그 스위치를 켜게 하는 물질이 바로 발암 물질인 거예요. 그 발암 물질이 뭐냐? 활성산소 같은 거죠. 활성산소라든지 뭐 방사선, 미세먼지, 뭐 튀김 아까 말씀드린 튀김 산화된 기름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발화 유전자죠. 바람 유전자가 되는 겁니다. 바람을 만드는 그 스위치 역할을 이렇게 하는 트리거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좋은 플라보노이드와 카로티노이드를 딱 먹으면 암 유전자는 누르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는 활성화시켜요. 희한한 겁니다. 사실 엽산이라고 아시죠? 폴릭 애시드라고 하는데 그 엽산을 먹으면 암이 억제될 수도 있지만 암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합성 엽산을 먹으면. 왜냐하면 이 엽산은 메틸레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메틸레이션이 뭐냐면 암 유전자가 익스프레션 안 되게 해주는 건데 이게 잘못 더 많이 들어가 버리면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메틸레이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합성과 천연의 차이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천연을 쓰면 그 조절이 돼요. 조절이.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천연은 아무리 많이 써도 천연을 쓰게 되면 암 억제 유전자는 활성화시키고 암 유전자는 이제 서프레션을 시키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답토젠이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답토젠을 어떤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대부분 천연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 가장 뛰어난 아답토젠이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한 시아니딘이에요. 그 시아니딘이라는 아답토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 이런 암을 예방하거나 지금 현재 암 환자들이 전이를 걱정하거나 재발을 걱정하거나 치료한 다음에 이럴 때 시아니딘 나노 컴플렉스를 먹게 되면 암 온코진이라고 하는데 온코진을 서프레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암을 억제하는 뭐 P53 같은 유전자가 있습니다. P53 유전자는 또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또 시켜요. 어쨌든 고혈압, 그러니까 고혈압인 분들은 혈압을 낮추고 뭐 저혈압이면 혈압을 높이는 이런 아답토젠 역할을 예를 들어 수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천연 물질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걸 합성으로 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비타민 C가 들어가더라도 비타민 C가 합성인 경우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합성인 경우에는 암 유전자를 억제도 하지만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억제하기 때문에 비타민 C 대량요법을 했을 때 결국에는 다 실패해요. 처음에는 암 사이즈가 좀 줄고 컨디션이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결론적으로는 결과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그 천연이 아닌 이런 케미칼 합성의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또 엄청나게 많이 일으켜서 정상세포들을 많이 이렇게 사멸시키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상태가 질병의 경로를 바꾼다. 이제 원래 암에 걸리는 게 40살 때 암에 걸리고 50세 고혈압, 55세 당뇨가 걸리는 어떤 유전자 나이가 딱 유전자 운명이 정해져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에피제네틱 푸드를 잘 먹어서 유전자 경로를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임신 중에도 이렇게 영양 상태에 따라서 이 아이의 털 색깔이라든지
아이의 그 질병 상태가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피부라든지 아이의 그 건강 상태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런 그 주실험이 있고요. 이건 좀 재미난 건데요. 임신 중에 남자 아이가 이제 이제 임신이 됐어요. 남자 임신이 됐는데 엄마가 음식을 잘못 먹은 거죠. 환경 호르몬이 많은 음식이라든지 산화된 필수 지방산을 많이 먹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유에 들어있는 합성 에스트로겐. 우유에는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유 젖을 계속 1년 365일 이제 착유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임신 상태를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에스트로겐이 에스트로겐 양이 엄마 몸에 임신한 엄마 몸에 에스트로겐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에스트로겐이 어디에 영향을 끼치겠어요? 이제 천연이면 상관이 없는데 천연은 그런 균형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합성은 그 균형 효과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인베이전이에요. 그냥 무조건 침입하고 막 박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아이 몸에 여자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임신 6주에서 7주 사이에 다 결정이 됩니다. 6주에서 7주.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갖고 나서 6주에서 7주까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끼쳐서 결국에 이 아이가 나중에 막 성적으로 몸에 내면적으로 싸우다가 나중에 커밍아웃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엄마의 미스테이크죠. 잘 모르는 엄마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임신 6주에서 7주 사이의 영양 상태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의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 중에도 그래서 우리가 뭘 먹어야 되냐면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엽록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어줘야 태아의 유전자 형성이 아주 중요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임상에서 가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는 분야가 이 저산증 파트인데요. 클로로히드리아라는 이 저산증 파트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한 약국까지 합치면 25년인데 약국을 떠나서 약 없이 임상을 한 20년을 해보다 보니까 거의 80%가 다 저산증인 것 같아요.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 여기 보시면 여드름도 그래요. 여드름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백발백중인 게 있는데 여기 주사비라고 있어요. 주사비 아세요? 코 빨가는 사람. 원래는 술을 먹어야지 코가 빨개지는데 술을 안 먹었는데도 코가 빨개진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다 저산증이에요. 거의 99%. 그래서 저산증만 해결해주면 코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죠. 이게 여드름인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 알레르기, 백반증도 있어요. 이게 갑자기 얼굴이나 손이 하얘지는 분들 있잖아요. 알비노 현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요즘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위산 분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걸 빨리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뭐 다른 거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먼저 저산증이 해결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좀 만약에 이럴 때 속이 좀 소화가 안 될 때 내과에 가면 대부분 뭘 처방해 줍니까? 다 PPI야. 옛날엔 프레팔시드라는 약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프레팔시드를 저도 많이 썼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GI 모빌리티가 이게 위장관 운동 액티베이터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위하수에도 쓰고 역류성 슈뜸에도 쓰고 뭐 무력증에도 쓰고 다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퇴출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작용으로 또 퇴출까지 됐어요. 이게 사실은 이 대중요법제는 위험성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위산이 결핍되게 되면 두 가지의 패스웨이가 발생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장내 유해균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장내에는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인데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가 일단 늘어나요. 헬리코박터는 암모니아를 막 발생을 시켜서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하는 이런 균이에요. 이게 커요. 리케차보다도 커요. 그러니까 소위 세균보다도 완전히 크고요. 리케차보다도 커요. 결핵균보다도 크고 굉장히 큰 어떤 균인데 이 균은 원래 그 산성에서는 못 자라요. 원래 못 자라는데 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암모니아를 내뿜어서 이렇게 억지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위산이 만약에 부족해지면 얘는 막 자기 세력을 키우는 거겠죠. 원래 100마리였던 게 위산이 1에서 2가 정상인데 3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헬리코박터 숫자가 1000마리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10배가 늘어나면 10배가. 그럼 헬리코박터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봤을 때는 되게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과립구라는 애들이 우리 보면 백혈구 중에 과립구라는 백혈구 출동을 해서 그 헬리코박터를 잡아요. 헬리코박터를 잡을 때 화염방사기로 잡아요. 화염방사기가 뭐냐면 이제 일중황산소라는 활성산소를 내뿜어서 잡는데 그걸 이제 확 뿌리다 보니까 헬리코박터도 죽는데 그 옆에 있는 이제 상피 점막들이 다 이제 손상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그걸 염증이라고 하고 궤양이라고 하고 이게 점점 심해지면 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항상 헬리코박터가 있으니까 헬리코박터가 위암의 원인이다, 유기암의 원인이다 이제 누명을 쓰게 된 거지 실제 헬리코박터는 원인이 아니죠. 헬리코박터를 다 없애버리면 위암에 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역 밸런스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많아지면 과립구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숫자를 100마리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헬리코박터 균 자체가 위암의 원인은 아니고요. 그 과립구의 이제 과잉 진압에 의해서 위암이 생긴다. 이제 요거 이제 헬리코박터의 문제지만 장내 유해균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장 유해균이 아주 독성이 강한 또 이제 독소를 분비를 하죠. 그게 펩타이드인데요. 그 펩타이드를 쫙 분비를 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그 장내 그 유해균들이 많아질 때 장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장에 이제 그 구멍이 나기 시작하죠. 그 구멍이 난 것을 이제 장두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 안으로 이제 많은 독소들이 유입이 되죠. 이런 장내 유해균들이 내뿜는 독소라든지 아니면 소화가 안 된 이런 펩타이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자가면역 질환과 염증, 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뭐 대상포진, 자가면역 질환, 빈혈, 당뇨, 간염 이게 뭐 다 있는데 거의 80% 이상이 위산 저하로 온다는 겁니다. 사실 뭐 어찌 보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저산증 환자들이 만약에 없어지면 거의 만성질환의 한 3분의 1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사과를 하나씩 먹어라. 그게 금사과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사과에는 굉장히 좋은 산이 천연 구연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산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저산소증이 있어요. 저산소증. 이건 이제 히포ksi아인데, 세포막이 산화되거나 세포막이 변성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저산소증이, 산소가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저산소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산화와 변성,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산소 상태를 유발하고, 세포에 산소가 없으면 그 세포가 산소가 없는 상태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유전자를 바꿔요. 그 유전자를 바꿀 때 자가면역 유전자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세포는 나는 자가면역으로 못 가겠다. 그냥 암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암으로 바뀌는 유전자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히포ksi아의 정도에 따라서 히포ksi아가 센 경우에는 암으로 가고요. 히포ksi아가 약한 경우에는 이런 자가면역 질환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가면역이든 암이든 무엇이 만드는 겁니까? 저산소증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산소증은 무엇이 만드는 거예요? 세포막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막이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저산증과 이 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들고 저산증을 개선하는 이 두 가지만으로도 만성질환의 8, 90%는 우리가 케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건 제가 이제 또 새롭게 하나를 참고하시러 왔는데, 우리 몸에 독소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암에 걸리잖아요. 근데 암에 걸리는 분들 보면 대부분 간이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은 이 독소라는 게 발암물질이거든요. 이 발암물질이 해독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 해독이 되느냐? 간에서 됩니다. 간이 그래서 가장 커요. 남자는 1.5kg, 여자는 1.2kg인데 굉장히 크죠. 그 중에 이제 1차 해독 90%를 간에서 해독을 하는데, 1차 해독을 하는 게 P450, 시토크롬 P450 효소가 하는데, 이건 이제 1차 해독이에요. 그래서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으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용성 독소를 그냥 중화를 시켜서 바로 독소를 무독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 독소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2차 해독에서 독성이 아주 약한 것들은 그냥 신장으로 신장이나 이런 대장 여기서 바로 그냥 빼버립니다. 바로 어디로 빼냐면 이제 담즙하고 섞어서 바로 소장으로 내보내고, 독성이 좀 강한 것들은 포압을 더 시키는 거죠. 포압이라는 컨주게이션이거든요. 붙인다는 뜻인데, 주로 뭘 붙여서 이제 독성을 무독화시키냐면 이제 황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MSM을 해독에 쓰는 거죠. MSM 해독에 쓰는 이유가 설포네이션 때문에 쓰는 거.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컨주게이션, 글루타치온을 쓰죠. 병원에서 많이 쓰죠. 글루타치온 주사 드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글루코리네이션, 요건 뭐 당인데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아세틸레이션, 메틸레이션 이건데요. 아세틸레이션, 메틸레이션은 어떤 걸로 시킬 수 있냐면 플라보노이드로 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활성형 플라보노이드 이걸 딱 먹으면 바로 2단계 포압이 바로 일어납니다. 아주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 애시드 컨주게이션, 이건 뭐 잘 아시지만 메치오닌, 시스테인 들어보셨죠? 타우린, 황 들어가 있는 이런 아미노산들이 컨주게이션을 해서 포압을 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1차 해독이 끝나고 난 뒤에 여기에 2차 해독이 약하면 암에 걸려요. 1차 해독이 끝나고 나서 바로 2차 해독으로 넘어가야 암에 안 걸리는데, 왜냐하면 1차 해독을 잘 한 그 중간 산물이 독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독성이 뭐냐면은 바로 리액티브 옥시젠이에요. 그러니까 1차 해독이 끝나고 나서 바로 2차 해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는 우리 이제 그 인종이 황인종들이 되게 많고, 특히 이제 아시아 계통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효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술에서도 그러는데요. 알코올을 분해시키는 효소는 많은데, 그 알코올이 분해돼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되잖아요. 그 아세트알데히드는 이제 활성산소예요. 그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시키는 효소가 서양인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암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양인들이 먹으면 술이 해독이 잘 되죠. 안 써보셨나요? 해독이 잘 되는 이유가 아세트알데히드를 해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해독계에 OCNT가 들어가게 되면 1차, 그 다음에 중간 2차까지 다 관여를 해서 해독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전인데요. 암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거냐. 이게 한 10년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되는데, 이게 전 발암물질이에요. 카시노겐. 이게 프리카시노겐이죠. 전 발암물질이죠. 이 전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커피에 들어있는 벤조피렌이라든지 아크릴아마이드, 그 다음에 이제 과산화지질, 이런 것들이 다 전 발암물질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대사를 일으켜서 최종 발암물질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인 DNA와 최종적으로 발암물질 복합체를 형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종양 개시세포를 만드는데, 이 전 발암물질하고 최종 발암물질하고 DNA 발암물질 복합체 형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몇 시간 안 됩니다.
몇 분만 해도 할 수 있어요. 몸에 이제 컨디션이, 해독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그냥 뭐 한 1분만 해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바로 종양 개시세포는 바로 뜹니다. 그래서 종양 개시세포가 또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활성산소에서도 만들어지고 스테로이드 양이 많으면 만들어져요. 이게 우리가 막 긴장하잖아요. 긴장하게 되면은 부신피질에서 스테로이드가 많이 나오죠. 긴장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긴장을 하면 프로스타글란딘 E2가 많이 나와요. E2가 많이 나오면 어쨌든 프로스타글란딘 E2나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바로 발암물질하고는 관계없이 바로 뭐가 만들어져요? 종양 개시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 종양 개시세포가 전 암세포까지 가는데 10년 정도 걸려요. 10년.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제 10년 정도 후에 1cm짜리로 커지는 거죠.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로 되고, 이제 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메타시스가 사시스가 일어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이거 단계별로 다 막는 게 있어요. 뭐 여기는 이제 P450이 여기에 관여를 해요. 아까 간 보셨잖아요. 간이 약하면, 간의 P450 구조가 약하면 암에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말씀 포합이 또 안 되고 그러면 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OCNT가, 셀레늄이 여기 작용을 또 합니다. 최종 발암물질에서 DNA 발암물질 복합체가 될 셀레늄이 발암.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 셀레늄을 쓰죠. 그 셀레늄이 가장 하는 역할은 최종 발암물질 복합체 형성을 막는 의미에서 쓰는 거예요. 이미 전이 상태로 갔을 때는 셀레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암의 형성을 막는 거, 이런 정도로 보셔야 되겠어요. 이 OCNT는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여기 7단계까지 다 OCNT를 통해서 다 막아낼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가면역 질환은 이렇게 세포막이 이렇게 산화가 되면 저산소증이 일어나고요. 이 저산소증은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를 유발시키면 NF-kappaB가 액티베이트 되면서 TNF-알파를 이제 만드는 시그널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TNF-알파하고 NF-kappaB가 혈중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에 TNF-알파와 NF-kappaB가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무식한 얘기죠. 원인이 아니라 그냥 유도된 물질이죠. 원인은 뭐냐면 바로 히폭시아죠. 히폭시아가 이 유전자를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럼 히폭시아가 왜 나왔느냐? 바로 제일 위에 보면은 스트레스와 독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 스트레스와 독성 물질, 혈관 수축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고, 여기 이제 보시면 멤브레인 옥시데이션. 그러니까 결국에 세포 내에 히폭시아를 만든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원인은 멤브레인 옥시데이션이에요. 세포막이 산화된 거다. 그래서 세포막을 산화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 이제 OCNT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다 가능하다. 여기서 OCNT는 1단계에서부터 가능합니다. ROS를 막고, 혈관 수축을 막고, 저산소증을 막고, 멤브레인 옥시데이션을 막는다. 그런데 다 막을 수 있는데 이미 산화된 것은 못 막죠. 이미 산화된 기름을 먹었을 때는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산화되지 않은 기름, 무산화 지방산, 무산화 오메가를 이렇게 우리가 OCNT의 가장 핵심적인 물질이다. 그리고 그 산화되지 않은 지방산과 산화를 강력하게 막는 이런 항산화제 개념과 해독제 개념인 시아니딘과 이런 노유파를 같이 이렇게 써줘야 되는 의미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TNF-알파 인터루킨 수치가 50, 80, 90% 감소된 게 아니라 세포 환경이, 저산소 환경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와 엔사이드는 제가 잘못 썼는데요. 엔사이드의 어떤 능가하는 항염 수치다. 그래서 콕스2 이니비터로 주로 작용을 하는데, 이런 엔사이드가 비교를 해봤을 때도 훨씬 저희 물질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월등하게 효과가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염증 있을 때도 천연 수염제로 쓸만합니다.
그래서 질병 발생의 메커니즘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교감신경, 아드레날린, 혈관 수축, 활성산소, 세포 파괴, 후성 유전자 변이, 만성증 이렇게 가는 거고, 원인은 뭐냐면 스트레스와 독성 물질이죠. 그리고 결국에 저산소와 저산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두 가지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한 것이 가장 유대한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가 너무 과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간단한 이론들을, 중요한 이론들, 중요한 진리들은 대부분 너무 단순하고, 그 단순함에 의해서 모든 게 위대한 어떤 발견들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계속 원인을 찾다 보니까 한 60만 건이면 되게 많잖아요. 원인을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 뭐냐면 거의 해독의 문제, 그 다음에 저산소의 문제, 그 다음에 저산소의 문제, 그 다음에 세포막의 문제, 결국에 마지막에 후성 유전체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몇 개 안 되는 어떤 이 펑션들을 우리가 제대로만 돌려놓으면 질병 발생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원인을 알았으니까 결론은 간단하잖아요.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OCNT를 써주면 스템셀도 움직이고, 혈류, 면역 반응 움직이고, 산소, 유산정산 다 되고, 후성 유전자까지 다 복구된다. 얼마를 복용해야 돼요?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는 그게 틀리죠. 아까는 이제 보시면 아드레날린과 스테로이드가 막 움직였잖아요. 근데지만 이게 이제 회복 메커니즘으로 가면 아세틸콜린과 프로스타글란딘이 움직이는 거고요. 과립구 대신에 림프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과 미토콘드리아, 세포막,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효소 시스템이 우리 세포마다 다 있어요. 우리 약사님들 항산화라고 하면 그냥 비타민 C 하나만 떠오르시고 그러지만, 우리 세포마다 다 슈퍼옥사이드 이온, 슈퍼옥사이드 디뮤스테이즈, 그 다음에 카탈라이즈, 글루타치온 폭시데이즈, 세 가지의 항산화 효소가 머리 세포에도 있고, 눈 세포에도 있고, 간 세포 다 있는데, 어디에 제일 많느냐? 어디 제일 많겠죠? 간에 제일 많겠죠. 간에 항산화를 많이 해야 되니까. 하지만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뇌세포에서 이 항산화 시스템이 망가진다, 그러면 치매가 오는 거고요. 근육에서 망가진다 하면 루게릭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 시스템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실제 저희 교정의학에서는 모든 기능 저하가 항산화 시스템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항산화제가 제일 중요하다. 뭐 어떤 질환이든지 좋은 항산화제를 하나 택하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산화 효과와 더불어서 해독 효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토크롬 P450, 포화, 컨주게이션, 이게 사실은 세포에서는 딱 이 5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막, 핵, 미토콘드리아, 항산화, 해독. 그래서 이 5가지의 이 구조만 아시게 되면은 그 머릿속에 다 처방이 떠오르실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질병을 예방을 무엇으로 하느냐? CIAD인, 활성형 CIAD로 할 수 있다. 예방하고 싶다는 거죠. 당뇨, 합병증도 예방하고 싶고, 나는 고혈압약을 먹지만 심장마비 또는 뇌경색, 치매를 예방하고 싶다. 그런 예방적인 것을 위해서는 딱 하나만 쓴다면 뭘 써야 되냐? CIAD인을 쓰는 거예요. 활성형 CIAD인. 아까 말씀 나노 복합체를 만들어야 오래 가니까. 활성형 CIAD인을, 액티브 CIAD를 쓰게 되면 활성산소종, 중금속, 방사선, 발암물질, 산화 콜레스테롤, 산화물질을 세포에 안팎에서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산화와 해독 능력이 곧 예방, 백신이에요, 백신. 그러니까 근데 이걸 저희들이 이제 시아플렉스 A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실제 타미플루하고 비교 실험을 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효과가 나와서 저희가 지금 세계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타미플루의 한 20배 정도 되는 거예요, 20배. 타미플루에 직접 항바이러스 효과를 비교를 했어요. 직접 죽이는 20배 정도 뛰어납니다.
항산화 효과, 해독 효과만 있는 게 아니죠. 실제 바이러스를 환경을 다 이제 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억제할 수 있는 바로 물질이다. 그래서 이게 활성형 CID의 역할은 뭐냐? 보호하고 세포 신호 전달 분자로 작용한다. 세포 신호 전달 분자는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포의 성장, 사멸, 세포의 분열 이 세 가지를 관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활성형 CID에 들어가면요. 고혈압 세포한테는 혈압을 내리라고 이제 명령하고 저혈압 세포한테 혈압을 올리라고 명령하고 암 세포는 죽으라고 명령하고 면역 세포는 활성화되라고 명령. 이걸 아답토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가장 뛰어난 게 바로 이게 활성형 CID다. 그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우리가 초유전자라고 합니다. 이 슈퍼진이라고 그래요. 모든 걸 지배하는 유전자죠. 그러니까 원래는 유전자는 핵에 있는 거잖아요. 핵 바깥에서 핵에 있는 유전자를 컨트롤하는 것을 슈퍼진이라고 하고 그 슈퍼진을 아답토진이라고 합니다. 아답토젠을 우리가 이제 시아니딘, 액티브 시아니딘이 아답토젠 중에서 가장 월등하고 안전성 있고 효과 좋은 물질이 바로 활성형 시아니딘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소가 노유파 상태에서는 들어가는데 이제 노유파가 아닌 상태에서 산소가 튕겨져 나온다. 그래서 활성형 오메가 지방산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유파플렉스라는 상품명이지만 실제 노유파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 기술 또한 저희만이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이고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면역을 조절하는 세포 신호 전달 물질로 작용한다. 이렇게 이게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이런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도 말하자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은 낮게, 낮은 사람은 높게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활성형 오메가가 하고 있더라. 이거 이제 핵산인데 히스톤과 핵산 그리고 엽록소를 갖고 있는 거고요. 산소 생성과 유전자의 원료가 되는 물질입니다. 그다음에 염증 질환은요. 이렇게 세포막이 산화되는 걸 염증 질환이라고 합니다. 만성 염증 질환은 세포막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유전자까지 변성된 거죠. 유전자까지 손상이 일어난 거예요. 만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몇 개월 이상 된 질환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가면역 질환은 림프구가 산화된 거고요. 자가면역 질환 유형 2형 타입은 콜라겐이 이렇게 트리플 헬리스 구조로 꼬여 있어야 되는데 풀려 있는 상태. 요걸 이제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의 유형 2형인데 요게 1형과 2형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암은 이렇게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핵까지 산화 변성된 건데요. 산소가 65%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원래 100이 정상인데 65 밑으로 떨어지면 암 유전자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병의 예방은 시아플렉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증의 OCNT는 시아 유파가 주 물질이고요. TM과 칼만은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물질로 활용했으면 되겠습니다. 만성 염증의 OCNT는 시아, 유파, 클로 이 세 가지가 만성 염증이에요. 만성 염증은 데미지를 어디까지 입었냐면 미토콘드리아까지 입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가면역 질환은 콜라겐까지 저희가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 활성형 콜라겐을 넣어주는 거고요. 암은 더 많이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혈관이 이렇게 수축되는 혈관이 이렇게 정상 혈관보다 염증이 있는 분들은 혈관이 수축되고요. 만성 염증이 있는 분들은 더 수축이 일어나고 암이 있는 경우에 혈관이 확 달라붙어 있죠. 저산소증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동맥경화는 이렇게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데요. 우리 약사님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LDL이 문제가 아니고 산화 LDL, OXLDL이 문제다.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 구슬 같은 것이 여기 이제 실제 산화된 콜레스테롤이고요. 이제 실제 우리 몸에 들어있는 정상적인 콜레스테롤이고요. 요게 우리 혈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산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우리 대식세포죠. 우리 혈관에 들어있는 이 대식세포가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잡아먹습니다. 이 잡아먹게 되면 이제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잡아먹게 되면 배가 이렇게 부르죠. 그 배부른 이제 이 대식세포, 즉 이제 마이크로파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폼셀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동맥경화성 혈전이 일어난 혈관을 단면을 보면 반은 이렇게 거품세포로 채워져 있고 반은 혈전으로 이렇게 혈소판성 혈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거품세포를 림프절로 이동시키는 것이 동맥경화의 세포 교정 기전이고요. 여기 이제 거품세포, 이게 동맥경화의 원인은 뭐냐? 산화콜레스테롤이죠. 산화콜레스테롤이 많으면 거품세포가 많아지죠. 그래서 그 거품세포가 배가 부르게 되면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혈관이 점점점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품세포를 빨리 림프절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 이동을 시키는 물질이 바로 시아유파라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맥경화를 예방해주는 부분을 시아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예방적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교정을 하는 차원에서는 시아유파를 써서 여기 이제 TM 칼만은 이제 보조적인 그런 미네랄로 써서 한 4개월 정도의 이제 가역적 반응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혈관으로 회복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시아플렉스를 한 달 정도 먹게 되면 혈관 줄기세포가 300% 증가돼서 이 동맥경화의 어떤 개선에 굉장히 좋은 이런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동맥경화의 지표는 12가지가 개선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면역 항암 효과, 뭐 이런 것들, 독성 억제, 항노화 효과, 항동맥경화 효과, 간기능 개선 효과, 위보호 효과,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오메프라졸하고 단독 실험을 해봤을 때도 저희 시아플렉스 A가 오메프라졸보다 한 수십 배까지는 아니지만 10배 미만으로 이렇게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이번에 출시한 나노플렉스 밤인데요. 이제 바르는 겁니다. 시아플렉스와 유파플렉스를 이렇게 넣어서 유전자 발현 조정이 뛰어난 이런 그 시아니 히알루론산 나노플렉스 와 세포막의 재생 성분인 노유파, 그다음에 그래서 시아플렉스와 유파플렉스를 합쳐놓은 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르는 외용제인데요. 피부 염증 유전자 교정, 피부 해독, 그다음에 우리가 피부 줄기세포로 알고 있는 HDF를 활성화시켜서 피부 결합 조직을 재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모세혈관의 내피전구 세포를 재생을 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바르면 세라마이드가 생합성되고 피부 방어벽이 강화되는 일주일 만에 거의 완벽하게 재생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모낭균, 진균 이런 것들이 제거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저희들 이렇게 한 이틀 만에 이렇게 좋아진 거고요. 이 입술에 있는 포진도 이렇게 좋아진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것은 루푸스 환자가 3개월 만에 완치가 된 케이스입니다. 이제 주부습진 3개월 만에 좋아진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이건 3년 된 한 10년 된 혹인데요. 이 혹이 열흘 만에 이렇게 떨어져 버린 케이스죠. 그래서 골프공만한 혹인데 떨어진 케이스고, 요건 유암 2기인데 한 3주 정도 OCNT 하고 10cm 정도 크기에서 3주 후에 90% 정도 작아졌습니다. 이분은 이제 멜라노시스가 이제 피부과에서 시술 받다가 이게 유전자가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서 얼굴이 새카매지는 멜라노시스가 일어났는데 8개월 OCNT 하고 나서 이렇게 좋아진 케이스고요. 여기는 티눈이 한 달 만에 좋아진 케이스고요. 여기 사마귀들이 굉장히 많은 부위인데 예쁨도 좋아진 케이스. 여기 농양이 좋아진 거고요. 여기 아토피 이렇게 하지정맥류가 한 달 후에 이렇게 좋아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내염인데 아까 이제 발라가지고 이렇게 아프다성 구내염이 좋아진 거고, 여기도 지금 OCNT 하고 나서 모낭염이 많이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대한약사회 저희
전 부회장님이신데요. 사실 드시기 전에 여기 보시면 하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당뇨도 높았고 비위엔 수치, 크레아틴 수치, 전체적으로 뭐 통풍부터 신장까지 다 이렇게 안 좋으셨어요. 안 좋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엠브렐이라는 약은 이제 강직성 척추염에 희귀성 질환으로 분류가 돼서 한 40년간을 자가면역 질환을 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색은 많이 안 하셨는데 40년 동안 약을 드셨어요. 그 소염 진통제부터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엠브렐까지. 엠브렐은 자기가 주사 맞는 거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데, 근데 저희 OCNT를 작년에 하고 나서 6개월 만에 거의 완치에 가까운, 약을 전혀 드시지 않고 완치에 가까운 이렇게 결과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지금 정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다 치료 거의 완치가 되신 거예요. 지금 약을 전혀 드시지 않고 엠브렐도 드시지 않고 OCNT로만도 너무 예뻐지셨어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시고 혈액도 너무 좋아지시고 이렇게. 네, 여기까지입니다. 하여튼 뭐 시간이 좀 충분하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고 반신반의하는 우리 약사님들도 있고 정말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시 희망을 이렇게 확장한 약사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 우리가 동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저희 학회에 한 400명의 약사님들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일단 제가 배는 띄웠으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배를 띄워서 식물영양소로 이제 만성질환을 케어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 지금 연구소와 그 다음에 저희가 학회를 운영하면서 아주 밤낮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밤낮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불철주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약사님들이 그동안 하고 싶었었는데 너무나 이렇게 지금 약업 환경이 뭐 처방약이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쪼록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해온 이런 성과들이 우리 약사님들의 앞으로의 어떤 임상 쪽에 그 좋은 성과를 내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